자, 2번 문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 구보가 교회에 나가는 것을 즐기지 않는다고 한 까닭을 지금 이야기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구보 자체의 어떤 성향이 어떻다고 했어요?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외향적이지 않고 주변인들과 교류하는 어떤 부분을 소설 속에서도 우리가 많이 보지 못했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 고독에 관한 구보의 태도와 관련해서 생각해보자라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교회의 구보가 요새 두려워하는 고독이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구보가 보기에는 현재의 어떤 세태가 1930년대 일제강점기의 세태가 양심적 지식인을 수용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자, 그런 어떤 시대이기 때문에 생산적인 경제활동에 임하지도 못하고, 자, 그리고 일제 영합하거나 친일 세력이 아닌 이상 무기력하게 지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런 어떤 자신의 현재의 고독이 굉장히 우울한 상황이죠. 자,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은 현재의 시대 상황과 결부지어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고독이 준비되어 있다. 자, 한때 구보는 고독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상 그것은 한없이 무서운 고독에 굴복한다. 자, 무서운 고독에 굴복했다는 것은 그런 어떤 절대적 고독을 견뎌내지 못하고 집 밖에 나섰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고독을 이겨내기 위해서 집 밖에 나서서 서울 경성거리를 배회하고 전차에 올라타고 백화점에 들어갔다가 다시 친구를 만나고 집으로 복귀하는데, 자,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이, 자, 오히려 군중 속의 고독에 빠지면서 그런 어떤 고독에 더욱 깊이 침잠하게 되었다라고 우리 교과서에서 지금 구보의 행동을 보면 이 지문의 내용, 답안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굴복한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고독을 사랑한다고 스스로 속여온 것이다. 자, 고독을 사랑한다고 스스로를 속여온 것에 불과하다라는 지필진의 견해가 담겨 있어요. 자, 그래서 구보는 실제로는 고독이 두려워서 교회를 즐기지 않는다. 자, 외면적으로는 고독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고독을 두려워하고 싫어한다라는 어떤 구보의 어떤 모순된 태도에 대한 지적이 이 답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주관적인 어떤 지필진의 견해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은 또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자, 넘어가도 됐어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다음 글을 바탕으로 이 작품의 특성을 이해해보자라고 했어요. 1930년대 동인회라고 해서, 동인회라는 것은 여러분이 결성한 동아리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인 단체들이 여러 단체들이 있었고, 자, 문인 단체를 결성할 때는, 즉 동인을 결성할 때는 창작 경향이 유사하고 동일한 유사한 가치를 추구하는 어떤 문인들끼리 결성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1930년대의 그런 어떤 모더니즘 학파, 자, 현대 도시문명에 대한 근본적 부정과 비판, 자, 그리고 당대 세태에 대한 자신들이 어떤 강한 신념, 자, 이런 어떤 양심을 지키고자 하는 신념들, 자, 이런 부분과 뜻을 같이 하는 어떤 문인들이 모임을 결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가 우리 보기에 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모임의 성격을 보면, 자, 박태원은 이태준, 김기림, 정지용이 주도한 구인회 이상과 함께 가입하였다. 자, 박태원은 이태준, 김기림, 정지용 등이 주도한 구인회. 자, 이게 문인단체의 이름이에요. 자, 구인회 이상. 여러분 이상 알죠? 이상. 자, 시인이자 소설가인데 초현실주의 계파, 즉 모더니즘의 하위학파인데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시를 많이 창작하면서 여러분이 해독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시들을 많이 창작을 하죠. 대표적인 시가 뭐예요? 이상이 날개.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일부 실려 있었는데, 그래서 이상이 날개로 대표되는 이상 시인과 함께 가입하면서 본격적 작품 활동을 시작한다. 자, 1934년 소설가 구보 시를 발표하면서 당대 모더니즘 소설을 대표하는 작가로 떠오른다. 자, 이 부분 중요했었죠? 자, 모더니즘 소설을 대표하는 작가. 그래서 모더니즘 계열의 소설은 현대 도시문명에 대한 강한 비판을 기반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옆구리에 대학 노트를 끼고 근대화가 진행 중인 경상도심의 거리를 할 일 없이 떠돌아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는 이 하루 동안의 이야기는 작가 박태원의 일기이자
당대에 살던 무력한 지식인들의 일을 보고서, 그래서 박태원으로 대변되는 당시 조선 엘리트 계층, 식자층들의 일상이 바로 자신의 일상과 유사했다는 거예요. 할 일이 없는 무기력한 삶, 자 실직자의 신세, 자 이런 것들이 일제 강점기에 정착하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자신만이 경제적 생산 활동에 임하지 못했던 당시의 지식인들을 보여줍니다. 자, 일반적이지 않은 이 소설의 전개 방식은 독특한 근대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자, 무료하게 이리저리 기웃거리며 작가가 스케치하는 풍경을 따라 보면 근대 문명이 가져온 야릇한 새로움과 함께 그 이면에 스치는 현대인이 소외된 심리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자, 이 소외된 심리가 군중 속의 고독에서 굉장히 잘 묘사되고 있었죠. 소외된 심리가 우리 작품에서는 대합실에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있지만 그 속에서 극단적 고독에 더 빠져든, 자 그런 어떤 구보의 어떤 심리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 자 이런 어떤 지문이 1930년대의 어떤 시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자 1번 문제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대부분의 소설과 비교하면서 기억에 관해 설명해보자. 일반적이지 않은 이 소설의 전개 방식 뭐였어요? 여로형 구조, 원점 회귀형 구조, 거리를 배회하면서 세태를 관찰해서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인데, 그 전달하는 방식도 관찰한 내용을 서술자가 전달하는 방식도 취하지만 물론 가장 중요한 독특한 방식은 구보의 어떤 내면 심리, 인지구조의 어떤 사고의 흐름을 그대로 표면에 진술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했죠. 자 그런 부분이 일반적인 현대 소설이 취하는 세태 소설과 좀 구분되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보면 이런 내용이죠. 뚜렷한 사건의 인과적 배열을 기본으로 삼는 일반적 소설과 다르다. 자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결과가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원인이 있는데, 그런 인과성이 이 소설이 선생님 지난 시간에 매우 약하다고 했죠.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떤 원인 때문인지, 또는 이러한 어떤 원인이 있었는데 합리적인 어떤 그에 대한 결과가 진술되지 않죠. 아무 목적성 없이 떠돌아다니는, 배회하는 구보의 어떤 삶의 모습만 제시가 되어 있고, 사건이 인과성 없이, 즉 개연성이 없이 사건이 제시된다 라는 점이 굉장히 특이하죠. 자, 이 소설은 도시를 산책하듯 배회하는 주인공이 흘러간 시간 속에서 관찰하고 생각한 것, 사파 나열하듯 그런 몽타주 비법을 통해서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하고 생각한 것들에 대해서 사파처럼 나열하듯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몽타주 방식을 취한다, 또는 사건의 인과성 없이 각각의 어떤 소제목으로 대변되는 독립된 사건들이 연계성 없이 배치되어 있다라고 설명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설명을 했어요. 자 2번, 니은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느냐. 현대인이 소외된 심리. 자 대합실에서, 자 여러 군중들 속에서 대합실 안에 들어갔지만 그 속에서 오히려 극단적 고독을 느끼고 있는 구보의 어떤 심리를 잘 묘사했죠. 그래서 자 어디에서 행복을 찾아야 할지 몰라 헤매면서 도시 여기저기 무작정 배회하는 구보의 모습. 자 이를 통해 작가는 지식인의 고독과 무력감, 현대인의 소외감을 드러낸다. 자 어디에서? 무작정 배회하는 구보의 모습에서. 자 그래서 인간의 어떤 궁극적인 어떤 삶의 목표가 행복인데, 그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서울 거리를 배회하지만, 즉 극단의 고독을 이겨내기 위해서 배회하지만 그 행복을 결국 찾지 못하고 그런 고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현대인의 무기력함, 현대인이 어떤 군중 속의 고독에서 느끼는 극단적 외로움, 쓸쓸함, 이런 어떤 현대인의 심리를 구보가 대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요소는 선생님이 강조했듯이 1930년대나 아니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여러분이나 똑같이 느끼는 감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소설이 현대 독자들에게 던져주는 어떤 문제의식이다 라고도 볼 수 있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 되겠어요? 자, 그다음 4번 문제 볼게요. 자, 4번 문제. 다음은 이 작품의 사회 문화적 배경과 관련된 자료인데 이를 참고해서 경성역 개찰구 앞에서 구보가 자기도 모르게 무거운 한숨을 쉰 까닭을 추측해 보자라고 있어요. 자, 우리 작품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 구보가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장면은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고독을 극복하기 위해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또는 나의 어떤 비생산적 활동, 무직자의 어떤 신세에서 조금 무기력한 어떤 태도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거리를 배워야 하지만 그것을 해소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답답함에서 기인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것을 1930년대 시대 상황과 결부지어서 여러분이 탐구할 수 있게끔 지문을 하나 제시했어요. 지문을 같이 한번 보면 이런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역사적 관점에서 황금광 시대의 황금 열기가 일제의 금 수탈 정책으로 조작된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 당시 금은 철광석 우리 자원들을 수탈해 갔다고 했죠. 그 수탈 과정에서 당시 일본인들은 물론이고 조선인들도 그러한 어떤 황금을 캐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이들이 많았다고 했죠. 그런 어떤 시대 상황에서 일제에서 조작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어떤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발견된 금들은 대부분 일본은행 금 비축고로 갔다. 이게 문제죠. 일본은행 금 비축고로 갔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일부 수수를 받고 모든 어떤 우리의 조선의 자원이 일제의 수탈로 인해서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에 대한 어떤 수탈이 극심했다라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1930년대 대규모 금광들은 대부분 일본 재벌의 소유였고 헐벗고 굶주린 대다수의 광부들은 평생 일확천금을 꿈꾸다가 그런 어떤 자원만 뺏기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인들이 부를 축적하는 어떤 비율은 극소수였다는 겁니다. 자, 금광 주변이 수많은 인간 군상 중에 금광 중개 상인, 우리 소설에 제시가 되어 있죠. 상인도 있는데 사람 사이를 매개하는 직업적 특성 때문에 가난한 지식인이었던 그들은 연장을 잡고 광맥을 파는 대신 금광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파 들어간 사람들이다. 그래서 변절한 지식인들, 양심을 지키지 못하고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일제 친일하고 영합했던 세력이 당대의 어떤 문필가를 비롯한 어떤 엘리트 지식인 계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지키지 못하고 시대에 영합했던 친일적 어떤 행보를 보였던 어떤 지식인들의 모습이 지문에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들의 존재의 의미를 일방적으로 폄하할 수 없지만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었다라고 두둔하는 거죠. 자, 그들이 다루는 것은 금이 아니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탈의 유혹이 많았고 또 유혹에 쉽게 넘어가 버리고 말았다. 자, 그래서 당대의 어떤 지식인들이 일제에 영합하게 된 과정을 당시 1930년대 금광국 열풍과 결부지어서 지금 설명을 했어요. 자, 그랬을 때 보세요. 지금 사파에 보면 1890년대 후반부터 알려진 전국에서 광부들이 몰려든 직산 금광이라고 해서 이렇게 힘든 어떤 금을 캐는 어떤 금광에서 굉장히 어떤 낮은 어떤 임금을 받고 노예처럼 부려지던 조선인들의 모습이 나와있죠. 자, 그런데 실상은 그런 어떤 모든 어떤 부는 일본이 가져갔다는 거죠. 자, 그런 어떤 부분을 참고했을 때 답안을 보세요. 자, 대합실 안팎을 둘러보자 여기저기에 금광 브로커들이 눈에 띄는 것을 보며 구보는 조선 국토의 칠하리 금광인연 씨를 떠올린다. 순수 학문을 하는 문인들까지 달려든 황금광 시대에 물질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회. 자, 물질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회로의 변모. 이것이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시대의 흐름 속에서 엘리트 식자층 계층이 현혹되기 쉬웠다는 거예요. 많은 돈을 한꺼번에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서 그런 어떤 중개인으로서 행세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인 노동자들을 모집하고 조선인 노동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현란한 말로 그들을 유혹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 어떤 역할을 맡은 것이 엘리트 조선 지식인 계층, 그 중에서도 양심을 저버린 계층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거와 같은 황금관 시대는 일본 정부의 조작에 의한 것이었고 대다수 조선인들은 희생양이 불과하였다. 자, 이처럼 부정적 민족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구보는 씁쓸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이런 부정적 민족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구보는 씁쓸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무거운 한숨을 내쉰 것이다. 희생양에 불과하였다. 일본 정부의 어떤 조작이었다. 자, 무거운 한숨은
부정적 민족 현실에 기인하였다. 이 부정적 민족 현실은 결국 먹고 살기 힘든 현실 속에서 얼마나 그 고단하고 힘겨운 삶을 우리 조선 민중들이 살아갔으면 이런 일본 정부의 조작과 자 변절한 어떤 지식인들이 같이 만들어낸 그런 황금광 열풍에 희생되었느냐. 그들은 황금 하나 만져보지 못하고 노동만 하다가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어떤 이미 짜여진 각본 속에서 자 그런 어떤 노동자 힘겨운 어떤 노동에만 자신의 어떤 몸을 맡겨야 했던 그 민족의 어떤 현실을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신 겁니다. 자 이런 어떤 시대적 배경과 자 우리 소설 속 구보의 어떤 한숨의 어떤 원인을 여러분이 잘 정리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다 쓸 필요 없이 핵심적인 내용만 여러분 요약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넘어가 됐어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 볼게요. 자, 5번 소설가 구보 시릴과 비슷한 시기에 쓰인 이상 소설이 날개의 일부인데 작품의 소재와 배경, 세계에 대한 인물의 태도 등에서 두 작품 사이 유사성. 자, 이상과 박태원은 둘 다 뭐였어요? 문필가였죠. 언제? 1930년대 일제강점기 문필가인데 둘 다 변절하지 않습니다. 일제 영합하거나 친일적인 어떤 행보를 보이거나 아니면 뭐 그런 어떤 물질적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이 어떤 양심을 팔아버리거나 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둘 다 같은 처지에 놓여 있었고, 자, 둘 다 문필가로서의 어떤 생산적이고 경제적인 어떤 활동을 통해서 부를 축적할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때의 지식인들은 아무것도 할 게 없이 무력한 삶을 살았는데 그런 어떤 무력한 삶이 이상의 날개라는 소설에도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의 날개와 자 그런 어떤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시 1일에 모두 그런 어떤 지식인들이 무력한 삶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상의 날개도 그런 어떤 지식인의 의식의 흐름, 인지구조의 어떤 흐름이 그대로 지면상에 노출되는 의식의 흐름 기법이 쓰였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런 어떤 자신의 또는 무력한 어떤 지식인이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의식의 흐름 기법만큼 좋은 어떤 소설 진술 방법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볼 건데 중요해요. 이상의 날개가 우리 문학 교과서에 실려 있지 않지만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시를 보다 더 중요한 소설이 이상의 날개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더 극단적이고 더 무료한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자, 여러분 자동차에 치일 뻔하면서 자동차에 치일 뻔해요. 일반적으로 자동차에 치일 뻔한 일들이 빈번하다는 것은 그냥 뚜렷한 어떤 역시 목적성 없이 거리를 배회할 때 생깁니다. 자, 거리를 목적성 없이 이리저리 배회할 때 자신이 어떤 무감각함, 자 그리고 삶의 어떤 방향성을 상실한 어떤 모습이 자 이런 자동차에 치일 뻔한 어떤 여러 장면들에서 제시가 되어 있어요. 나는 그대로 경성역을 찾아간다. 똑같죠, 구보하고. 자, 빈자리와 마주 앉아서 이 쓰데쓴 입맛을 거두기 위해서 무언가 입가심을 하고 싶었다. 커피 좋다. 다 인지구조의 어떤 사고의 흐름이 그대로 표면상에 제시가 되어 있죠. 똑같은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나 경성역 홀에 한 걸음 들여놓았을 때 나는 내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것을 그것을 깜빡 잊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 그러니까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것은 굉장히 가난한 지식인의 삶을 보여주죠. 자, 그래서 또 아득하였다. 나는 어디선가 그저 맥없이 머뭇하면서 어쩔 줄 모를 뿐이었다. 얼빠진 사람처럼 그저 이리저리 갔다 하면서 얼빠진 사람처럼 삶의 목적성이 없기 때문에 이리저리 다니면서 부유하는 삶, 떠돌아다니는 어떤 지식인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 있어요. 나는 어디로 드립다 쏟았는지 하나도 모른다. 목적성이 없죠.
다만 몇 시간 후에 내가 미스코시 옥상에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거의 대낮이었다. 대낮에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것은 뚜렷한 직장이 없다는 겁니다. 실직자의 신세를 보여줘요. 나는 거기에 아무데나 주저앉아서 내 자라온 26해를 회고해봤다. 26해를 회고해봤다. 이 26해라는 것은 이상이 사망하기 전까지 그 자신이 살았던 26해를 말합니다. 자, 몽롱한 기억 속에서 이렇다는 아무 제목도 불거져 않는다. 나는 또 내 자신에게 물어봤다. 너는 인생에 무슨 욕심이 있었냐? 그러나 있다고 없다고도 그런 대답을 하기 싫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시대의 현실에 억눌려서 내가 활동을 못한 거지, 자, 내가 무능력하기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나는 거의 나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조차 어려웠다. 자, 이런 어떤 부유하는 삶, 떠돌이 삶을 살기 때문에 삶의 정체성조차 확립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허리를 굽혀서 나는 그저 금붕어나 들여다보고 있었다. 자, 금붕어나 들여다보고 있는 무력한 삶. 질식인이 굉장히 무기력한 삶을 보여줘요. 자, 금붕어는 참 잘들 생겼다. 작은 놈은 작은 놈대로, 큰 놈은 큰 놈대로 다 싱싱하니 보기 좋았다. 내리비치는 5월 햇살에 금붕어들은 그릇 바탕에 그림자를 내려뜨렸다. 지느러미는 하늘하늘 손수건을 흔드는 흉내를 낸다. 나는 이 지느러미 수요를 새아래 보기도 하고 굽힌 허리를 좀처럼 펴지 않았다. 등허리가 따뜻하다. 자신의 어떤 내면의 심리, 그 인지구조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죠. 자, 나는 또 회탁의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옥상에서 내려다보는 겁니다. 거기서는 피곤한 생활이 또 금붕어 지느러미처럼 흐느흐느 허비적거렸다. 눈에 보이지 않는 끈적끈적한 줄에 엉켜서 헤어나지들을 못한다. 나는 피로와 공복 때문에 무너져 들어가는 몸뚱이를 끌고 그 회탁의 거리 속으로 섞여 들어가지 않는 수도 없다 생각하였다. 전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사건이 인과성이 없으며 인과성, 즉 원인과 결과의 어떤 개연성이 없이 그대로 자신이 어떤 심리만 진술하는 의식의 흐름 기법 속에서 이 소설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자, 소재와 배경이 유사해요. 자, 세계에 관한 인물의 태도도 유사합니다. 자, 소재를 보면 두 작품 모두 1930년대 일제강점기 근대 경성의 풍경을 그리죠. 자, 그래서 전차나 자동차, 커피 같은 소재가 활용되었고 경성역이나 백화점 같은 공간이 배경으로 등장한다. 그래서 동일한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시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으로. 자, 그런 어떤 당시 세태에 대한 인물의 어떤 인식과 태도도 유사합니다. 자, 그래서 인물의 성격에서도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 구보처럼 날개의 나도 뚜렷한 목적 없이 방황하면서 고독과 무기력을 느끼고 도시와 도시인의 모습을 관조한다. 자, 그냥 나는 그 도시인에 속하지 않은 일명 떨어진 제3자 입장에서 그 도시인들을 관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런 점이 유사한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나도 목적지 없이 방황하고 고독과 지식인의 어떤 무기력한 삶을 느끼고 있죠. 관조라는 것은 멀리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두 소설이 굉장히 유사한 내용과 형식과 표현상, 기법상의 어떤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두 소설의 공통점을 보여줍니다.
다음 시간 1시간이면 황동규의 즐거운 편지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날 시험 범위까지 마무리되고 그 다음 주에 여러분 공부하다가 질문 받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게요.